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는 잡지사의 우주 대스타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먼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티끌 같은 스타,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티끌 같은 스타네요, 네. 진짜.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오늘은 2주 만에 천문학자 열전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먼지님,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별의 죽음, 별의 소멸을 밝혀낸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살고 있는 별들을 보면 뭐 어제 봐도 똑같고 내일 봐도 똑같고 항상 하늘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별들은 약간 영원히 빛나는 존재처럼 비유가 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도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과학자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약간 유럽이나 서양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태어났던 여러 과학자, 서양의 과학자들 위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드물게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던 아시아 출신의 물리학자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이름이 찬드라세카르,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라고 합니다.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아시아 어느 나라인가요? 인도입니다. 인도 출신의 천문학자군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하의 소멸 과정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별의 소멸, 죽음 이야기를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별의 임종 순간을 밝혀낸 네. 예, 찬드라세카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이 코너 진행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진짜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찬드라세카르도 학구열 높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인도란 나라도 워낙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여전히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인도는 굉장히 뜨거운 교육열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찬드라세카르는 1910년도에 인도에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형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많았냐면 네. 그 본인보다 누나가 위로 2명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기보다 남동생이 3명, 여동생이 4명 있었어요. 어휴. 그러니까 총 합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네. 자기 빼고 9명의 형제가 더 있는 거예요. 야, 총 10명의 자식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대가족인 거죠. 네. 게다가 그 찬드라세카르의 아버지랑 어머니 둘 다 엄청 그 자식 교육에 되게 열정적인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랑 인도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밤 그 출근하고 퇴근을 할 때마다 집에서 아들을 앉혀놓고 수학을 또 직접 과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교열이 높은 그 가정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순탄하게 대학에 진학해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자신의 롤 모델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찬드라세카르는 원래 그 전공하고 싶었던 게 천문학이나 물리학이었다기보다는 원래는 순수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출신의 유명한 수학자 중에 네. 영화화된 인물이기도 한데 라마누잔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를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마누잔은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서 거기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너무나 그 많은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제 세상에서 잊혀진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를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찬드라세카르는 본인이 동경했던 그 수학자 라마누잔처럼 뭔가 수학을 깊게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살고자 이제 꿈을 꿨던 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부모님들은 교육열을 되게 높긴 했지만 네. 그 라마누잔이 원했던 전공 순수 수학을 원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막 수학 가르쳐주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수학을 가르쳤던 이유 자체가 네. 완전 입시를 위한 수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봤을 때 수리 영역 만점 받아서 그쵸.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 네, 딱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험을 위한 수학을 가르쳤던 거지. 예, 예. 정말
순수하게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가 되길 바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그 수학으로 학위를 받고 계속 수학을 공부하는 걸 되게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그 찬드라 세카르가 네. 계속 이 수학과 물리학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어머니가 네. 옆에서 어느 정도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네.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 것이다 라는 되게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별로 돈을 못 벌 것 같은 수학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주었다고 해요. 대단해요, 어머니도. 이 찬드라 세카르 대학 졸업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찬드라 세카르가 수학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학 학위까지 받고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찬드라 세카르가 워낙에 대학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고 명석했기 때문에 그 찬드라 세카르가 공부했던 인도 현지의 대학 교수들 중에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교수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인도 자체가 영국에 약간 지배를 받고 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국에서 건너온 교수들 중에 일부가 이런 똑똑한 친구는 인도 말고 영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합니다. 네. 당시 제도 중에 하나가 인도의 똑똑한 아이들을 이제 인도 국가 장학금, 국비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그 친구들을 영국에서 공부시키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학교에서 그 찬드라 세카르에게 이제 그런 유학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약간 좀 고지식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어떤 측면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인도가 어쨌든 영국에게 침공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고국을 침공한 나라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나라를 좀 팔아먹는 그런 좀 배반하는 행위다 이런 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일본으로 유학 가는 맞습니다. 느낌이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의 유학을 굉장히 반대했지만 이제 찬드라 세카르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제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또 이 당시에 유일하게 그나마 가족들 중에서 본인의 그 물리학과 천문학 연구를 응원해 주었던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또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반대하고 어머니도 점점 병약해져 가시니까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유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동생들도 내가 다 챙겨야 하고 내가 그냥 가장으로서 내가 다 이끌고 뭔가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찬드라 세카르가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뭄바이를 떠나서 1930년 배를 타고 이제 영국행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배 타고 인도에서 영국 가려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 배 안에서 찬드라 세카르가 평생의 최고의 발견을 해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전 대단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찬드라 세카르 일대기를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인도 출신의 아주 똑똑한 과학자가 있었고 이 젊은 과학자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영국에 가서 이제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막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서사를 보통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에 가던 배 안에서 나중에 본인에게 노벨상을 쥐어주게 되는 그 위대한 발견을 그 배 안에서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뭔가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같은 발견이어도 배 안에서 하니까 더 뭔가 전설적이네요. 그렇죠. 엄청 전설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약간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나는 영국 유학 도움 없어도 배 안에서 혼자 혼자 내 머리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또 어떤 천문학자의 스웩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멋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이제 그 찬드라 세카르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태양같이 되게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무거운 별들이 결국에 별이 아무리 크다고 해봤자 별이 품고 있는 질량은 어쨌든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한한 질량, 유한한 연료가 언젠간 다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게 다 고갈되고 나면 별들이 어떤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어떻게 사라질지, 어떤 식으로 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네. 이제 별의 그 최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찬드라세카르가 고민했던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네, 좋아요. 일단 일반적인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 같은 별들이 어떤 식으로 타고 있는지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태양을 보면 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크기는 거의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어제 봤던 태양은 이만했는데 네. 갑자기 오늘 본 태양은 요만해지고 그러지 않죠. 않죠. 항상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태양은 같은 크기로 보이다 보니까 태양은 그냥 별일 없이 평화롭게 그냥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하지만 사실 겉으로 봤을 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태양은 한시도 쉬지 않고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부들부들을 하고 있냐면 네. 일단 첫 번째 워낙에 태양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자신의 자체 중력으로 그 거대한 가스 덩어리인 태양이 안쪽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붕괴하려고 하는 중력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력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다면 네. 결국에 태양은 더 작아지고 쪼그라들겠죠. 네. 그런데 그 중력 붕괴를 막아주는 반대 압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핵 융합 덕분에 내부의 그 태양의 중심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뜨거워진 내부 중심 온도로 바깥으로 열기가 퍼져 나가려고 하는 팽창 압력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 압력으로 중력에 대항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시로 지금도 태양은 안쪽으로 붕괴하려고 하는 중력과 네.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 그렇죠. 계속 부들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별이 이제 핵 융합 연료가 다 고갈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뗄감이 떨어졌어. 네, 안에서 이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네네. 자, 아까 제가 별이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력과 바깥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핵 융합 엔진이 멈추면 네. 바깥으로 나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력만 남게 되죠. 네. 결국에 별은 엄청 강해진 중력만 온전히 느끼면서 한꺼번에 와르르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들은 예. 결국에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네네. 어떤 극단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 찬드라세카르가 하게 되었던 거죠. 예. 이런 내적 갈등의 과정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내부 열에 의한 그 바깥으로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별이 중력을 버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찬드라세카르가 발견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천문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별이 핵 융합을 멈추면 결국에 중력만 느끼게 될 테니까 모든 질량이 다 한 점에 와르르 뭉쳐져서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초고밀도 코딱지 예. 블랙홀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무조건 별은 다 죽으면 블랙홀이다. 그렇죠. 태양이 죽든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이 죽든 다 무조건 별의 최후는 블랙홀 행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찬드라세카르가 어떤 되게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냐면 별이 붕괴할 때 단순히 핵 융합이 아니더라도 네. 중력에 대항해서 다시 바깥으로 좀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일종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붕괴가 되는 와중에 네.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네, 그게 어떤 힘이냐면 예.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원자를 보면 네.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마다 다 각각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예.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비유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그 기차를 타요. 네. 그러면 기차 표를 다 예매를 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지정석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여기 내 자리인데 라고 쫓아낼 수 있잖아요. 보통은 티켓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네. 좋게 얘기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 원래 성격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자들은 이처럼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좌석 티켓이 있습니다. 네. 다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좌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의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별이 붕괴하고 밀도가 높아지면 네. 점점 원자들이 오밀조밀 모이면서
되면서 네. 전자들도 점점 밀도 높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바글바글 모여있는 전자들이 계속 촘촘하게 그 얼마 안 되는 제한된 좌석 안에 예. 다 바글바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 얼마 안 되는 좌석 안에 네. 전자가 다 가득 차버리면 네. 더 이상 앉지 못한 전자들은 네. 자리를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그러면 이제 입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입석. 입석이 예. 너무 많아지면 네. 이제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복도에서도 막 서로 밀치고 막 서로 부대끼고 그렇죠, 그렇죠. 막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화장실 압력이 앞까지 가고. 생기게 되겠죠. 예, 예. 똑같이 전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일종의 정해진 자리에 모두 다 앉아있는 전자들을 남겨놓고 네. 나머지 이제 밀려나간 전자들이 네.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아. 일종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서로 밀쳐낸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예. 그 물리학 용어로 축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축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해진 자리를 모두 꿰차고 있는 전자들로 인해서 다른 전자들이 일종의 압력으로 밀려나갈 때 그 압력을 축퇴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찬드라세카르는 단순하게 내부의 뜨거운 온도로 인한 핵융합이 없더라도 네. 그 온도의 압력이 없더라도 네. 축퇴 압력만 작용한다면 네. 그걸로도 어느 정도 좀 더 이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네. 옛날 같으면 별이 붕괴하면 그냥 곧바로 블랙홀 코딱지. 네, 코딱지가 예. 되는 거였는데 예, 예. 찬드라세카르의 계산에 따르면 네. 곧바로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붕괴하다가 축퇴압 작용 해가지고 어. 좀 버티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시기가 존재할 수 있고 네. 이것이 진정한 별의 죽음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코딱지가 되는 별도 있으니까 네. 별에 따라서 축퇴 압력이 생길 수 있는 뭐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 실제로 별의 최후, 네. 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네. 처음 태어났을 때 별의 질량이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보다 한 20배 이상으로 무거운 질량을 갖고 태어난 육중한 별들은 워낙에 질량이 무겁다 보니까 네. 엄청 빠르게 폭발적으로 핵융합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엄청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붕괴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중심부에서 한꺼번에 붕괴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예. 근데 반대로 태양 정도 혹은 태양의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어중간한 질량의 별들은 네. 내부에서 천천히 핵융합 연료가 고갈되어 가고요. 네. 그런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서서히 축퇴 압력이 작용하는 단계로 점점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드라세카르가 이야기했던 네. 이제 핵융합은 끝났고 네. 그 다 외곽은 날아가고 그 중심에 남아있던 열기만으로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런 별의 사체, 별의 시체 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찬드라세카르가 뭐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냐면 네. 별이 죽으면서 그 바깥에 있던 별의 껍질층은 다 불려 날아가게 되고요. 그 속에 있던 속살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왜소한 별이에요. 근데 내부 중심이 이제 노출되었으니까 네. 엄청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별은 뜨겁게 빛나면 파랗거나 하얗게 빛나거든요. 네. 그래서 하얗게 빛나는 왜소한 별이라고 해서 백색 외성. 아. 네, 우리말로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고요. 예. 영어로는 흰 난장이, 화이트 드워프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백색 외성. 이런 과정을 그 배 안에서 찬드라세카르가 떠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영국 가기 전에 발견한 것도 대단한데 굳이 인도에 있을 때는 발견을 못하다가 배에서 발견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아, 네, 그렇죠. 환경이 역시 중요합니다. 아, 네, 이제 예. 또 그 아무래도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이제 주변에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없어서 더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좀 분위기도 있지 예.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배에서 이런 발견을 해내고 찬드라세카르가 뭐 곧바로 이제 학자로서 뭐 인정받고 탄탄대로를 걷나요? 어떤가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이 엄청난 발견을 했지만 이 찬드라세카르는 이 위대한 발견을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가서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영국에 갔을 때 바로 환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 네. 발견이?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냐면 예. 이제 한 번은 자기가 발견한
어떨 때부터 별이 백색외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질량이 되었을 때 백색외성 단계가 가능한지 이런 계산들의 결과를 소개하는 일종의 강연을 이제 영국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강연장에 앉아있던 관객 중에 한 명이 네. 당시 엄청나게 유명했던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딩턴 우리 뭐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저번에 그 세실리아 페인 소개해드릴 때 네. 페인이 그 객일식 관측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네, 티켓 못 구했는데. 전율을 느꼈다. 맞아. 해가지고, 친구가 티켓 양도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페인에게 천문학자의 길을 걷게 해주었던 거기선 은인으로 등장했던 그렇죠. 천문학자인데요. 예. 오늘 에딩턴은 네. 천문학 꼰대 2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천곤이 있구나. 네. 천곤 2대 천곤 네. 에딩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에딩턴은 그 찬드라세카르의 강연을 듣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모든 별은 죽으면 무조건 블랙홀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어떤 식의 좀 심한 말들을 하냐면 네. 아니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본도 모르냐. 이거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네. 상대성 이론을 완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오.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망신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찬드라세카르가 강연을 했지만 네. 이제 너무나 당시에 그 아서 에딩턴이 엄청 권위 있는 이미 객일식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손수 입증했던 물리학자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네. 그 권위에 밀려서 이제 엄청난 이제 망신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예. 야, 그렇군요. 이런 위대한 발견도 항상 이 시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역경처럼 느껴지는데 심지어 찬드라세카르는 인종차별도 겪어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라마누잔 그 찬드라세카르가 롤모델. 좋아했던 롤모델 라마누잔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찬드라세카르 본인도 그렇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 영국의 인도 지배가 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제 인도 출신의 사람들이 영국 본토에 갔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 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천문학자인데요. 할로우 셰플리가 셰플리. 네, 이 찬드라세카르의 명석함을 보고 이제 미국으로 찾아온 찬드라세카르를 추천을 해가지고 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천문대였던 여키스 천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로 이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 교수들 중에 하나로 네. 찬드라세카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백인 교수 동료들 네. 그리고 다른 백인 학생들이 네. 아니 어떻게 저 인도 출신 사람한테 우리가 수업을 받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뭐 출중하고 이미 백색외성 관련 논문들을 가지고 실력은 입증이 되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도 출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좀 받기가 싫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결국에는 당시 그 시카고 대학교 총장까지 나서서 다른 교직원들과 동료 교수들을 설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 그런 설득 끝에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인종차별 끝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 참으면서 이제 계속 그 교편을 잡았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외로운 유학 생활에서 큰 힘이 되어준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애틋한 이야기로 전해지는데요. 그 찬드라세카르가 이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랄리타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인도를 떠나고 나서 거의 6년 동안 편지만 주고받았고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계셨던 건가요? 네, 그 아내는 이제 인도에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찬드라세카르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다시 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내가 인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내가 내가 있는 뭐 미국이나 영국으로 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또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나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선택이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결국에 이 찬드라세카르가 6년간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그 글로만 연애를 하다가 롱디. 롱디 연애를 하다가 이제 6년 뒤에 인도에 잠깐 돌아가서 인도 현지에서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요. 이제 다시 곧바로 아내를 데리고 미국 보스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다시 해외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찬드라세카르는 약간 좀
덜 사교적이었던 인물로 전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랄레타가 되게 사교적이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금방 주변 이웃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예. 찬드라세카르가 혼자 연구 활동을 하느라 되게 외롭게 살고 있을 때 네. 이제 주변 동료들, 주변 동료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왕래를 자주 하면서 좀 더 이제 친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런 되게 좋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아.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내에 대한 좀 고마움이 각별했을 것 같고요. 찬드라세카르의 또 다른 면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이분이 저랑 공통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한때 편집장이셨다고요? 아, 네, 이것도 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진짜 편집장인 거죠? 아, 네, 네. 저는 가짜고요. 아유, 이강민님도 당연히 편집장이신데 예. 이제 찬드라세카르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했지만 글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려한 글솜씨를 살려가지고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냐면 인도 출신이었지만 네. 미국에서 미국인 천문학자들이 논문을 투고하는 미국 천체 물리학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있어요. 예. 저도 가끔씩 논문을 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예. 근데 이 천문 저널의 이제 에디터, 편집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그때까지는 이 논문 저널이 있긴 했지만 네. 그렇게 유명한 저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퀄리티가 좋은 논문집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찬드라세카르가 직접 에디터로 일을 하게 되면서 당시의 학회지를 더 정기적으로 네. 발간하도록 그 일정들을 바로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오는 논문들을 더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들만 실릴 수 있도록 이제 완전 체계를 다 뜯어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가장 논문을 쓰고 싶어하는 탑3 저널 중에 하나로 그래요?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편집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저와의 또 다른 공통점이 행사 진행에 소질이 있으셨다고. 이분 아까 낯가린다 그러지 않았나요? 사회성이 좀 약하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성은 좀 근데 저도 낯을 부족하지만 가리네요. 네,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더라도 네. 사회적 가면 쓰는 나이가 네,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지 않았을까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네.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아서 에딩턴이 1982년에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중 강연 같은 거를 하나 하게 됩니다. 에딩턴 자기한테 망신 줬던 에딩턴. 맞아요. 그게 네. 되게 좀 약간 대인배스러운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네. 영국에 갓 왔을 때 당신의 이론은 다 틀려먹었다. 네. 너는 상대성 이론도 모른다. 네. 이런 되게 수모를 겪게 했던 천문학자가 바로 아서 에딩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기에게 망신살을 주었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을 기념하는 그 사람의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아서 에딩턴이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네. 얼마나 훌륭한 발견을 했는지를 아주 멋있게 강연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에딩턴의 그런 천문학적 발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전해주는 네. 이제 그런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인물에 대해서까지도 네. 결국에 학자로서 네. 그 사람이 했던 학자로서의 발견에 대해서는 또 리스펙을 할 수 인정을 있는 하고. 굉장히 또 대인배스러운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랑 엮어서 몇 개 갖다 붙여보긴 했는데 역시나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고요. 그래서 자 별의 죽음, 별의 소멸 과정을 알아낸 찬드라세카르의 업적을 오늘 배워봤는데 원님 그래서 이 발견이 어떤 면에서 좀 중요성을 가진다고 봐야 될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찬드라세카르가 정확하게 뭘 밝혀내게 된 거냐면 백색 외성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별이 버티다가 결국에 터지게 될지, 그러니까 백색의 성, 안정적인 백색의 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질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를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전자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축퇴 압력이란 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축퇴 압력조차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별이 무거워지면 결국에 중력이 그 축퇴압을 이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축퇴압을 다 짓누르고 별은 붕괴해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별은 이제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그 한계 질량보다 무겁지 않다면 네. 다행히 축퇴 압력으로 미약한 중력을 계속 버티면서 견디는구나. 백색의 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한계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규명을 했던 거고요. 그 한계 질량을 당시 찬드라세카르가 구해 보니까 네. 우리 태양 질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배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무거워지면 네. 더 이상 백색외성은 안정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더라라고 하는 그 한계 질량을 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한계의 질량을 네. 천문학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찬드라세카르 리밋, 찬드라세카르 한계 질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백색외성은 보통 혼자 죽어가는 별들이기도 하지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옆에 동반성을 거느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반성에게서 다시 물질을 빼앗아 오면서 네. 혼자 죽어가던 백색외성이 다시 회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백색외성이 혼자 있었다면 네. 혼자 연료가 다 떨어지고 온도가 식어가고 그냥 혼자 외롭게 죽어갔겠지만 네. 만약에 옆에 다른 동반성이 있었다면 그 동반성의 가스 물질을 다시 야금야금 호로록 뺏어오면서 예. 다시 자신의 질량을 조금씩 살찌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춘을 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그 회춘을 하던 와중에 적당히 살찐 백색외성의 질량이 네. 딱 찬드라세카르가 이야기했던 그 한계 질량을 넘게 되면 태양의 1.4배? 네. 예. 그 한계 질량을 넘게 되면 네. 이제 이 덩어리는 더 이상 안정적인 백색외성으로 버틸 수가 없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무너지죠. 그러면 순식간에 중력 붕괴를 하게 되고요. 네. 엄청 육중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찬드라세카르의 이론이 맞다면 결국에 그러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모든 백색외성의 폭발은 폭발 순간에 그 질량을 넘을 때의 그 순간의 질량이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한계선. 예. 다 그 한계 질량을 넘을 때 폭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질량이 똑같다는 건 네. 폭발 순간의 최대 밝기도 비슷할 거라는 거거든요. 아, 밝기가 질량에 비례하나요? 네. 아. 왜냐면 그 질량이 결국에 그 별이 품고 있는 에너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아.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이 네. 딱 다 같은 질량을 넘어갈 때 터지고 있다면 네. 멀리서 터지는 초신성이든 네. 코앞에서 터지는 초신성이든 다 비슷한 밝기로 터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냐면 네. 초신성의 폭발 순간의 최대 밝기는 다 똑같다라고 믿고 네. 그걸 가지고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재는 잣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네. 최대 얼마나 밝아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실제로 목격된 초신성을 딱 보고 예. 멀리서 뭔가 터졌네. 네. 근데 저걸 보니까 되게 어둡게 보이네. 아, 저 관측되는 초신성이 어둡게 보인다는 건 실제로는 이렇게 밝아야 하는데 아. 저 먼 거리에 있으니까 저렇게 어둡게 보이겠지라고 거리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예, 더 밝게 보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초신성 기법을 활용해서 뭐 거의 100억 광년 이상 네.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초기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는 도구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초신성입니다. 예. 야, 어떤 진짜 표준 척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럼 먼저는 백색외성이 폭발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그걸 좀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실험 도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 이번에도 네. 어떤 제가 도구죠? 오늘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별의 중심에 가면 네. 그 무거운 별들은 예. 안쪽에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있고요. 그 표면에 가면 이제 가벼운 물질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를 양파 껍질 구조라고도 불러요. 예. 중심으로 가면 철, 마그네슘 같이 무거운 물질들이 중심부 핵을 이루고 있고 네. 외곽에 가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이 이제 껍질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그 무거운 별의 단면을 네.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중심에는 무거운 공이 있고 네. 그 위쪽에 표면에는 가벼운 공이 얹어진 상태, 아. 이렇게 겹겹이 쌓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심엔 농구공, 네. 표면에는 테니스공.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별이 더 이상 핵융합도 못하게 되고 축태합도 견디지 못하게 돼서 네. 완전 강한 중력으로 붕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중심의 무거운 물질부터 가벼운 물질까지 동시에 중력 붕괴를 통해서 거의 자유낙하듯이 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재밌는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가벼운 공 먼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뭘 보여주시는 거지? 테니스공. 자, 평범하게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무거운 공만 또 떨어뜨려 볼게요. 네. 농구공 튕깁니다. 네. 한번 튕기고 잡았어요. 예. 자, 다 평범합니다. 평범하죠? 네. 예. 근데 이번에
무거운 공 위에 가벼운 공을 올려놓고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 백석의성 상태로. 네네. 예, 예. 죽기 직전의 별 상태로 한번 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농구공 위에 테니스공을 얹고 약간 눈사람 모양으로 같이 튕겼더니 농구공은 그냥 이렇게 한번 튕기고 떨어졌는데 네. 테니스공이 막 팡 튕겨 나가네요. 아, 네. 한 번만 예. 더 해볼게요. 예.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아가지고. 예. 야, 좋다. 네. 좋았다, 이번에. 카메라 쪽으로 잘 갔다. 테니스공이 저렇게 튕겨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예. 안쪽에 있는 무거운 물질의 에너지가 네. 그대로 가벼운 물질 쪽으로 다 전달되면서 거의 반동되는 것처럼 가벼운 물질층이 다 튕겨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의 폭발을 흔히 정말 무슨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내부의 강한 압력으로 별 껍질을 그냥 밀어내서 빵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보통 별은 어떤 식으로 터지는 거냐면 강한 중력 붕괴를 먼저 하고요. 네. 바깥에 있던 껍질층이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튕겨 날아가는 과정이에요. 바운스 돼가지고. 맞습니다. 반동으로. 그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대부분의 초신성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럼 뭐 천체와의 거리를 잴 때도 지금도 뭐 오차가 더 컸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해낸 천문학자를 만나봤습니다.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별의 탄생과 또 죽음의 비밀을 풀어준 인도 출신 천문학자였어요. 먼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